여러분, 혹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파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아십니까?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가기 전까진 남조선 땅을 수도 없이 가봤습니다. 물론 그때는 임무 때문에 잠시 침투했다가 돌아온 거였죠. 남조선의 특수부대원들처럼 저희도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5년간 저는 남조선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정예 요원으로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총을 겨누게 된 곳은 남조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였죠. 동맹국이라던 러시아군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쓰여졌는지 이제부터 낱낱이 말씀드릴게요. 저는 리명철 2024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특수부대원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뉴스에서 절대 나오지 않은 진실입니다. 북한의 특전사라 불리는 제 전우들이 명예도 없이 불과 3주 만에 127명 중 43명이 죽었습니다. 끝없는 평지에서 우리는 그저 표적이었어요. 마치 총알바지처럼. 우크라이나군이 우리를 쏘면 총성으로 그들의 위치가 드러나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군이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특화된 산악 침투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광활한 우크라이나 평지에서 러시아군에게 우리는 그저 전략적 소모품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제 둘도 없는 동무 최성호는 제품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는군요. 명철아, 넌 살아야 된다. 살아서 온 세상의 진실을 알려야 된다. 그렇게 저는 분대장 박상위 동무와 함께 목숨 걸고 우크라이나군에게 항복했고 폴란드를 거쳐 이곳 한국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의 북한 청년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거기 있는지도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명령에 따를 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아직 그곳에 남은 동무들에게 전해지는 작은 희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남조선 땅을 밟았다가 북으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 같은 특수부대가 총알바지로 쓰여졌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부대에 배치된 건 2019년이었습니다. 22살 때였죠. 강원도 깊은 산속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이 우리 훈련소였어요.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분대장 박상희 동무가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여기서부터는 일반 군인이 아니네. 동무들은 공화국의 비수가 될 거요. 남조선 심장부를 찌를 칼날 말이네.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수백 명 중에서 선발된 정예 중에 정예였으니까요. 체력도 뛰어나고 사상도 투철한 전사들만 모인 곳이었죠.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20km 산악 구보는 기본이었어요. 거기에 40kg 배낭을 메고 달려야 했죠.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 설악산 능선을 타고 이틀간 행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남조선 침투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DMZ를 수도 없이 넘었습니다. 물론 야간에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땅굴을 통해 남쪽으로 들어가서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정찰하고 돌아오는 훈련이었죠. 한 번은 남한의 작은 마을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들키지 않게 멀리서 관찰만 했지만요. 그때 본 남조선의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작은 마을인데도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돼 있었어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커다란 상점도 보였죠. 함께 훈련받은 동지 최성호가 제 옆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명철아, 당에서 말한 거와 달리 생각보다 잘 사는 것 같지 않냐? 조용히 하게. 우리 임무에나 집중하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는 달랐어요.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며 굶주린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남조선으로 다녀오는 날이면 사상 점검이 있었거든요. 보위부 지도원이 한 명씩 불러서 신문했어요. 남조선 땅을 밟아보니 어떻든가. 미제 앞잡이들의 허울뿐인 번영을 봤습니다. 인민들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했죠. 다른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으니까요. 우리의 주 훈련은 산악 전투였습니다.
암벽 타기, 은폐와 엄폐, 게릴라 전술이 전부였어요. 한반도는 70%가 산이니까요. 전시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인 즉시 남조선에 침투해서 산을 타고 이동하며 후방을 교란하는 게 우리 임무였습니다. 최성호는 제일 친한 동무였어요.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이었는데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죠. 우리는 군대에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특수부대는 배급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우린 공화국 최정예 부대원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2023년 가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상희 분대장이 우리를 집합시켰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동무들 특별 임무가 있네. 자세한 건 나중에 통보될 거요. 준비 태세를 갖추라네. 그게 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다시 남조선 침투인가 싶었지만 그치고는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2024년 봄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무들은 러시아 동지들을 돕게 될 거네. 우크라이나에서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는 동지들 말이네. 순간 막사가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뉴스나 신문을 볼 수 없어서 국제 정세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는 남조선 침투 훈련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우크라이나인가 싶었죠. 최성호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나 아나?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지도에서 본 적은 있었지만 그게 어떤 곳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의문을 가져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일주일 후 우리는 평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기차에 올라 북쪽으로 러시아 국경을 향해 떠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평양에서 우리는 이틀간 대기했습니다. 시내로 나갈 수도 없었고 그저 막사에 갇혀 있어야 했죠. 보위부 요원들이 24시간 감시했어요. 셋째 날 드디어 출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기차역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본 광경에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최성호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명철아, 저기 봐라. 저것들 다 우리랑 같이 가는 건가? 그런 거 같네. 기차는 낡았습니다. 화물칸을 개조한 객차였는데 좌석도 제대로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야 했죠. 창문도 작아서 밖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출발하기 전 정치 지도원이 우리를 모아놓고 연설했습니다. 동무들은 지금부터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네. 러시아 동지들이 제국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어.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형제 국가를 돕는 거요. 이건 국제주의 의무란 말이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지만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원래의 창설 목적인 남조선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가야 하는지 말이에요. 기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북쪽으로요. 러시아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를 지나 더 깊숙이 들어갔죠. 차창 밖으로 끝없는 평원이 펼쳐졌습니다. 최성호가 창밖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큰일이구만. 산이 하나도 없네. 그러게 말이네. 은엄패조차 할 수 없는 전부 평지만 있구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러시아군 막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러시아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는데 환영은커녕 그들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한 러시아 장교가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여기가 너희 숙소다. 내일 아침 6시 집합. 장비 지급받는다. 그게 전부였어요. 환영 인사도 동맹국에 대한 예우도 없었죠. 우리는 그저 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막사는 형편없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침대는 삐걱거렸어요. 아무리 전시 상황이라지만 북한 군대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박상희 분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게 동맹국 대우란 말인가? 조용히 하시게요, 분대장 동무. 벽에도 귀가 있다네. 한 고참이 말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장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이었어요. 소총은 녹이 슬어 있었고 군복은 찢어진 곳이 많았습니다. 방탄복은 아예 없었어요. 이게 뭔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요? 한 동무가 항의했지만 러시아군 부사관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싫으면 가져가지 마. 선택은 너희 몫이다. 우리는 그 낡은 장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본격적인 이동이 시작됐어요. 다시 기차를 타고 서쪽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향해 갔죠. 며칠을 더 달렸습니다. 기차 안에서 먹은 건 딱딱한 빵과 물이 전부였어요. 최성우가 빵을 뜯으며 투덜댔습니다. 이게 뭔가 돌덩이 아니가. 이빨 부러지겠네. 참으라게. 전선 가면 이것보다 못할 거네. 제 말이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본 건 지옥이었어요. 포탄이 떨어진 자리마다 거대한 구덩이가 있었고 건물들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포성이 계속 들려왔어요. 러시아군 막사에 도착하자 장교가 지도를 펼쳐놓고 브리핑했습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군 진지다. 거리는 약 3km. 너희는 내일 새벽에 전진한다. 박상희 분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교 동지, 지도를 보니 전부 평지인데 엄폐할 곳이 있습니까? 러시아 장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진하라고 했다. 명령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엄폐물 없이 3km를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너 해일이다. 알아서 해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전사가 아니었어요. 소모품이었죠. 막사로 돌아오는 길에 최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철아, 우리 산악훈련만 받았네. 평지에서 어떻게 싸우란 거야? 모르겠네. 하지만 명령이면 따라야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5년간 산을 타고 숨고 침투하는 훈련만 받았는데 이제 숨을 곳 하나 없는 평원에서 싸워야 한다니요. 그날 밤 막사에서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두 천장만 바라보며 내일을 두려워했어요. 멀리서 포성이 계속 들려왔고 그 소리는 우리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던 밤이었어요. 모두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이 떨렸죠. 박상희 분대장이 우리를 모았습니다. 동무들, 오늘 우리의 임무는 전진 정찰이네.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거요. 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 되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산과 평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요. 러시아군 지휘소에서 최종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대위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06시에 출발한다. 저 평원을 가로질러 우크라이나군 참호까지 접근한다. 거리는 약 2.8km다. 박상희 분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포격 지원은 있습니까? 너희가 적 위치를 확인하면 그때 포격한다. 일단 너희가 먼저 나가야 한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서 적의 공격을 받아야 포격 지원이 온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바로 그들의 미끼였어요. 동무들 명령이네. 따를 수밖에 없소. 박상희 분대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우리는 참호를 나섰습니다. 27명의 북한군이 한 줄로 늘어서서 평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사방이 뚫려 있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없는 완벽한 평지였죠. 우리가 받은 5년간의 산악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명철아, 이거 이상하네. 너무 조용한데. 최성우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어요. 조용히 하고 전진하게.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300m, 500m, 800m. 여전히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기관총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걷던 동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엎드려. 박상희 분대장이 소리쳤지만 엎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평지였거든요. 우리는 그저 땅바닥에 배를 깔고 누울 수밖에 없었죠. 총알이 빗발쳤습니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흙이 튀었어요. 제 옆에 있던 동무가 총격을 당했는지 피가 제 얼굴에 튀었죠. 명철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최성우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답을 몰랐어요.
산이었다면 바위 뒤로, 나무 뒤로 숨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후퇴한다. 모두 뒤로. 박상희 분대장이 외쳤고 우리는 기어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어가는 속도는 너무 느렸어요. 계속 총알이 날아왔죠. 한 동무가 다리에 맞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그를 끌고 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에 또 총을 맞았어요. 그는 제 팔에서 힘없이 늘어졌습니다. 정신없이 기어서 참으로 돌아왔을 때 27명 중 6명이 죽었고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10명을 잃은 거예요. 참호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는데 러시아군 관측병이 무전기로 좌표를 불렀습니다. 목표 지점 확인. 포격 준비. 그제야 깨달았어요. 러시아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디 있는지요. 하지만 정확한 타격 위치를 파악하려면 우크라이나군이 총을 쏴야 했고 그러려면 누군가 미끼가 돼야 했죠. 그 미끼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러시아군 포격이 시작됐어요.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폭발음이 대지를 흔들었죠. 이게 뭔가? 이게 대체 뭔가? 한 동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박상희 분대장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최성호가 제 옆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복은 전우의 피로 젖어 있었어요. 명철아,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린 특수부대 아니었나? 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는 거야?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막사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죽은 동무들의 시신은 간단히 구덩이에 묻혔고 그게 전부였죠. 장례식도 추모식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군 장교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임무다. 06시 출발. 준비해라. 박상희 분대장이 항의했지만 장교는 차갑게 대꾸했어요. 명령이다. 따르든지 항명죄로 총살당하든지 선택해라. 그날 밤부터 알았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소모품이었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살아있는 표적이었습니다. 최성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명철아,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가?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임무가 반복됐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정찰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평원을 걷고 우리를 발견한 우크라이나군의 총을 맞고 러시아군이 포격하는 패턴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부대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7명이 15명이 됐어요. 매일 2~3명씩 죽어나갔죠. 박상희 분대장은 더 이상 명령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우리와 함께 참호를 나섰다가 돌아올 뿐이었어요. 어느새 그의 눈에서 당의 선택을 받은 자부심이 사라져 보였죠. 열흘째 되던 날 최성호가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제가 달려가서 그를 끌었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절친한 벗을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간신히 참호로 돌아왔을 때 최성호의 다리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대퇴부를 관통한 총상이었어요. 의무병 어디 있나? 제가 소리쳤지만 우리 부대에 제대로 된 의무병은 없었습니다. 간단한 응급처치만 배운 동무가 전부였죠. 그가 달려와서 최성호의 다리를 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수술이 필요하네. 빨리 후송해야 되네. 러시아군 야전 병원으로 최성호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병원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곳이었어요. 천막 하나에 침상 몇 개가 전부였죠. 러시아군 군의관이 최성호를 대충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지혈만 하겠다. 수술은 후방병원에서 해라. 후방병원으로는 언제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른다. 당신 지휘관에게 말하시오. 그게 끝이었습니다. 최성호는 그저 천막 구석 침대에 누워 신음할 뿐이었어요. 저는 매일 임무를 마치고 야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성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상처에서 고름이 나왔죠. 성호야, 버텨라. 곧 후방으로 갈 거네. 명철아, 이럽다 너보다 먼저 죽을 일은 없을 테니까. 최성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후송을 기다리던 며칠째 되던 밤 최성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철아,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공화국을 위해서? 개소리하지 마라 그래. 우린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가. 난 이제 알겠네. 우린 버려진 거야. 공화국도 러시아도 우릴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장기말로 쓰다 버리는 걸 말이야. 최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철아, 넌 살아야 되네. 여기서 죽으면 안 되네. 살아서 진실을 알려야 되네. 우리가 여기서 조국을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약속하게, 넌 꼭 살아남는다고. 약속하네, 내가 꼭 살아남겠네.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성호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25살 청진 청년은 그렇게 고향과 머나먼 우크라이나 땅에서 죽었어요. 폐혈증이었죠.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최성호의 시신은 다른 전사자들과 함께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이름표도 없었어요. 그저 얕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흙으로 덮였을 뿐이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막사 뒤로 가서 울었습니다. 5년을 함께한 벗이 개죽음을 당했어요. 남조선 땅도 아닌 들어본 적도 없던 우크라이나에서요. 3주가 지났을 때 우리 부대는 127명 중 43명이 죽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하면 절반 이상이 전투력을 잃은 거였어요. 그날 밤 박상희 분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명철아, 나한테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이대로 죽고 싶은가? 분대장 동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이제 한계네. 이건 전쟁이 아니야. 학살이네. 우린 군인이 아니라 재물이네. 박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생각했네. 도망칠 방법을 말이네. 저는 놀라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명철아, 자네 최성호한테 약속했지. 살아남겠다고. 그 약속 지킬 거야 아니야.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를 믿게. 기회가 오면 내가 신호를 주겠네. 그때 따라오게.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참호를 나서면서 관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진지의 위치, 러시아군의 배치, 그리고 도망칠 수 있는 경로를요. 최성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넌 살아야 되네. 진실을 알려야 되네. 내 성호야. 내가 꼭 살아서 세상에 알리겠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죽었는지 말이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박상희 분대장과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확인했어요.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러시아군 장교가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밤 야간 정찰 임무다. 2명이 나간다. 우크라이나군 진지 근처까지 가서 병력 규모를 확인해라. 박상희 분대장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명철이도 데리고 가겠습니다. 러시아 장교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2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시오. 06시까지 복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시간이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온 박상희 분대장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이네. 준비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침착해야 했죠. 밤 10시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의 것들만요. 물통, 비상식량, 지도. 짐이 무거우면 빨리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최성호가 죽기 전에 준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작은 십자가였어요. 그가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게 준 유일한 유품이었죠. 성호야, 지켜봐 주게. 내가 꼭 살아남을 거네. 새벽 2시 박상희 분대장과 저는 참호를 빠져나갔습니다. 러시아군 보초에게 야간 정찰 명령서를 보여주고 철조망을 넘었어요.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그게 다행이었죠. 명철아, 우크라이나군 진지 방향으로 갈 테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는 평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우크라이나군 진지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명철동무, 이제부터가 중요하네. 우리가 항복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네. 총을 버리게. 저는 5년간 함께한 소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박상희 분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박상희가 흰 천을 꺼냈습니다. 속옷을 찢어 만든 거였어요. 이걸 들고 걸어가네.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우크라이나군 참호까지 200m쯤 남았을 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우크라이나어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크라이나어를 몰랐지만 멈추라는 건 알 수 있었죠.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흰 천을 흔들었어요. 항복합니다. 우리는 북한군입니다. 항복합니다. 박상희 분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러시아어로요. 잠시 후 우크라이나 군인 서너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총을 우리에게 겨눈 채였죠. 무릎 꿇어. 손머리 뒤로. 우리는 즉시 따랐습니다. 한 군인이 우리 몸을 수색했어요. 무기가 없다는 걸 확인하자.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았죠. 북한군이라고? 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항복하러 왔습니다. 왜 항복하는 거지? 우리는 총알바지였습니다. 러시아군이 우리를 미끼로 쓰는데 이용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3주 만에 43명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교는 우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무전기를 꺼냈어요. 북한군 포로 2명 확보. 지휘부에 보고한다. 우리는 참호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수갑을 채워졌지만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미끼로 쓰이지 않을 테니까요.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물을 건넸습니다. 마셔. 긴장 풀어도 돼. 우린 포로를 학대하지 않아. 저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며칠간 제대로 물을 마시지 못했거든요. 그때 박상희 분대장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남조선 말입니다. 통역관이 그 말을 우크라이나 장교에게 전했어요. 장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정부에 전달하겠다. 일단 후방으로 이동할 거다. 그날 밤 우리는 우크라이나군 후방 기지로 이송됐습니다. 트럭 뒤에 실려가면서 별을 봤어요. 같은 하늘인데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하늘, 러시아에서 본 하늘,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본 하늘. 명철아, 우리 해냈네. 박상희 분대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네, 분대장 동무. 우리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이제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였죠.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고 우리는 새로운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최성호의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성호 동무 살았네. 약속 지켰네. 자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진실을 알릴 거네. 밤하늘의 별들이 마치 성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 후방 기지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한 막사였어요. 미국과 유럽의 지원을 받는다더니 침대도 있고 난방도 됐죠. 아침에 우크라이나 정보부 요원이 우리를 깨웠습니다. 작은 신문실로 안내됐어요. 날선 질문은 계속됐어요. 우리 부대의 규모, 배치 장소, 러시아군과의 관계까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던 저는 솔직하게 다 대답했습니다. 박상희 분대장도 옆방에서 같은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너희는 왜 항복했지? 동료들은 죽었습니다. 43명이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위치를 파악하려고 우리를 미끼로 썼어요. 엄폐물도 없는 평지에 그냥 내보냈습니다. 정보부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무언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너희 진술은 기록됐다. 이제 한국 대사관과 연락하겠다. 사흘 후 키이우에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리명철 씨, 박상희 씨, 제가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두 분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요. 북한과 러시아가 송환을 요구하고 있어서 외교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북한이 우리를 다시 데려가려 한다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보호할 겁니다. 절대 송환되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안심시켰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키이우 외곽의 임시 수용소에 머물렀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온 사람들이었죠. 형님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 탈북자가 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선에서요? 그럼 북한군이셨단 말입니까? 네,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도 목숨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었죠.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 공안을 피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여기까지 온 거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에서 왔지만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습니다. 자유였죠. 2주 후 드디어 출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내일 폴란드로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키이우에서 폴란드 국경까지는 12시간 거리였어요. 버스가 국경을 넘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최성우와 43명의 동무들이 묻힌 땅이었죠. 성우야 미안하네. 널 두고 가서. 창문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갔어요. 거기서 긴급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영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사흘 후 인천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폴란드 항공편이었어요. 경유 없이 바로 인천까지 가는 직항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상희 분대장이 말했습니다. 명철아, 우리 정말 가는 거네. 네, 분대장 동무, 믿기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러시아 갈 때는 화물 기차였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트럭 뒤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리따운 승무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편안한 여행 되세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바르샤바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죠. 유럽 대륙을 벗어나 동쪽으로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기내식을 먹고 영화를 보고 잠도 잤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했어요. 이게 꿈은 아닐까 하고요. 박상희 분대장도 잠을 못 이뤘나 봅니다. 창밖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분대장 동무 괜찮습니까? 명철아,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 우리가 정말 살아남았다는 게. 우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곧 도착합니다. 기내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최성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왔어야 했는데.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박상희 분대장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명철아, 우리 해냈네. 정말 해냈어. 네, 분대장 동무, 이제 시작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공항,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한 불빛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어요. 리명철 씨, 박상희 씨, 국정원 직원 2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절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국정원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모든 곳이 환했어요. 분대장 동무, 저것 좀 보십시오. 저기 상점이 있는데 24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 박상희 분대장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문을 연다는 표현 같습니다. 국정원에서의 조사는 2주간 이어졌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의 신문과는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고 강압적이지 않았죠.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힘드시면 쉬어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특수부대 훈련, 남한 침투 경험, 우크라이나 파병, 총알바지 역할, 그리고 최성호의 죽음까지요. 조사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특히 총알바지 전술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었습니다. 리명철 씨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합니다. 이제는 안전합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이었어요. 여기서 12주간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담당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은 놀라웠어요. 깨끗한 기숙사, 따뜻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죠. 첫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최성호 생각이 났어요. 성호야, 나 여기까지 왔네.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남았네. 교육은 다양했습니다. 한국어 표준어 교육,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해, 취업 준비,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요. 리명철 씨, 전쟁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받으러 오세요. 상담 선생님이 말했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악몽을 꿨어요. 평원을 걷다가 총에 맞는 꿈, 최성호가 죽는 꿈, 러시아군 장교가 다시 명령을 내리는 꿈이었죠.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요. 명철 씨가 겪은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천천히 치유하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상담사의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12주가 지나고 하나원을 퇴소했어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작은 원룸을 받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였죠.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어요. 특히 온수가 24시간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박상위도 같은 동네에 집을 얻었어요. 우리는 가끔 만나서 밥을 먹었습니다. 명철아, 여기 삶이 어떤가?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죄책감이 드네요. 우리만 살아서요. 나도 그렇네. 43명 동무들이 자꾸 생각나네. 우리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갔습니다. 최성우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최성우를 편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무들을 지켜주십시오. 취업 준비도 시작했어요. 특수부대 경험은 민간에서 쓸모가 없었지만 체력과 끈기는 있었죠. 경비회사에 지원했고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리명철 씨, 군 경력이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0만 원이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저녁 박상위를 불러 고기를 샀습니다. 분대장 동무, 이게 자유네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돈을 받는 거요. 그렇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한텐 당연하지 않았지. 2025년 봄 저는 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최성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출한 북한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바쁜 한국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실을 안다면 의미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 달 후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십만 명이 봤고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어요.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우님의 명복을 빕니다. 당신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매일 밤 한강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봅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생각해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리지 못하는지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는 북한군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은 왜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최성우와 43명의 동무들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증언합니다. 그들을 대신해서요. 언젠가 북한도 변할 겁니다. 그곳 인민들도 이 자유를 누릴 날이 올 거예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동무들에게 작은 희망이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유를 지키고 나누는 것이 살아남은 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호야, 약속 지켰네. 내 몫까지 열심히 잘 살게. 오늘도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마치 최성호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만 같이 말이에요.